안녕하세요. 자, 이제 뭐 발표도 얼마 안 남았고 마음은 이미 합격자 명단에 들어가 있죠. 이제 시험이라는 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참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 그 전까지는 뭐 확률은 50대 50이니까. 하여튼 최종 합격자 명단에 본인 이름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항상 수험생의 기본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게 합격을 하든 합격을 하지 않든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5회에 걸쳐 가지고요. 행정법 암기장 특강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이번 개정판이 새로 나왔을 겁니다. 핸드북이. 시중에 있는 어떤 핸드북보다도 가장 정리가 잘 돼 있다고 제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수험생들이 뭐 호평이 평가가 좋더라고요. 뭐 다들 괜찮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봅니다. 그다음 곧 이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이번 주에 아마 헌법 핸드북도 출간이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총 150개의 주제를 제가 수록을 해놨어요. 자, 이 핸드북의 기본 가치는 일단 이 핸드북 가지고 사례는 다 커버가 돼요. 어떤 문제가 나오든 이 핸드북에 수록되어 있는 150개의 주제만 커버하시면 어떤 문제든 다 사례 문제는 커버가 돼요. 그리고 선택형도 일부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행정법의 전체 꼬라지는 이 핸드북 가지고 다 틀이 다 잡힐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 관계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없고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게 실제 시험에서 써먹을 것인가 그런 걸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칠판 잠시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공법이 있잖아요. 공법. 이제 헌법하고 이제 행정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이미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공법이라고 하는 건 이 국가하고, 그 다음 국민이 법치를 놓고 싸우는 게 공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국민을 향해서 국가가 이제 작용을 하잖아요. 국가 작용을 이렇게 하면 이 국가 작용을 지배하는 대원칙은 법치라고요. 그래서 이 법치를 놓고 국가와 국민이 싸우는 것이 공법인데, 다만 이제 국가 작용을 크게 세 개로 나누잖아요. 우리가 입법, 그 다음 행정, 그 다음 사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그럼 이 국가 작용이 법치에 반해 가지고 국민을 괴롭히게 되면 이제 국민이 어떻게 다투어서 구제받을 것인가. 이게 이제 공법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공법은 법치를 놓고 국가가 법치를 지켜서 국가 작용을 하면 국민은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이 법치를 벗어나서 국가 작용을 하면 국민은 구제받고, 이게 이제 법치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법치는요, 크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 합성이고요. 법적 합성. 하나는 국민 A의 구제입니다. 이 두 가지 합친 것을 법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는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공법은 여타법과 달리 여러분들 그 절차법과 실체법이 분화가 안 돼 있어요.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는 두 가지가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소송 요건이 핵심이 되는 거고요. 소송 요건이 핵심이 되는 거고,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이게 본안이 되는 거예요. 본안. 이 본안이 이제 실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걸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치는 법적 합성과 구제, 이 두 가지 합친 걸 법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요 입법이 있죠. 요 입법은 어디로 가느냐면 이건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법은 이건 헌법재판소로 가요. 즉 재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은 크게 나눠가지고 처분인 경우하고, 그 다음 처분이 아닌 경우 이렇게 나누셔가지고요. 처분은 기본적으로 법원으로 가는 거고, 처분이 아닌 건 헌법재판소로 갈 여지가 있는 거예요. 물론 처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헌법재판소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국가작용이 법치에 반하게 되면 국민의 뭐가 침해되죠? 헌법에서는 기본권이 침해된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 행정법에서는 이 친구의 공권이 이제 침해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A가 이 국가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다투잖아요. 이게 다툼. 다툼은 크게 두 가지 각도에서 빚어집니다. 다투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이게 헌법재판소로 갔었을 때와 그 다음에 이제 법원으로 갔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각을 잡아 두셔야 돼요.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로 갈 때와 일반 법원으로 갔을 때. 자, 헌법재판소로 가면 일단 이제 소송 요건 단계에서 여러분들 총 8가지 소송 요건이지만 크게는 4개밖에 없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대상적격. 그 다음 두 번째가 원고적격. 이게 이제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헌법에서는 이게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고요. 물론 이 대상적격 안에 보면 여러분들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직접성, 그 다음 보충성, 이것들이 이게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원고적격, 이게 자기 관련성이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여러분 소의 이익. 이 소의 이익이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 그 현재성,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 이제 제소기간, 소제기기간이죠. 소제기기간. 이 4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소송 요건하고 이제 본안을 다투는 거잖아요. 본안. 이 본안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잠깐 여러분들 헌법에서는 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있잖아요. 68조 1항. 그걸 가지고 헌법에 체계를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 나머지는 변죽이라고요. 거기다 살살살 갖다 붙이면 돼요. 그래서 헌법에서는 68조 1항 갖고 체계를 잡으셔야 되고 행정법에서는 취소소송을 갖고 체계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출간될 헌법 핸드북 보면 그런 식으로 체계를 잡아라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기존에 시중에 나와 있는 거와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본안은 어떻게 하느냐면 본안은 첫 번째가 뭐냐면 기본권 제한이 되고 있는지. 기본권 제한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국가작용 때문에 A의 어떤 기본권이 지금 제한받고 있는가. 그 기본권이 뭔지를 밝히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권의 내용 이걸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 국가작용 때문에 언론 출판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지 아니면 거주 이전의 자유인지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되면 헌법은 문제를 못 푼다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한계를 지켜서 하면 그게 법치를 준수한 거라고요. 근데 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건 기본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안은 뭐냐면 헌법소원에서의 본안은 기본권 침해 여부예요. 기본권 침해 여부가 본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를 벗어났는가 이게 딴 말로 하면 뭔지 이게 뭐예요? 이게 법치에 반하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헌법의 각종 여러분 헌법을 벗어나면 법치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법의 가인금지 원칙에 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 그건 뭐가 되죠? 기본권 침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이제 헌법의 기본 포맷이라고요. 그래서 이거 중에서 특히나 이 입법 자체, 특히 법률이잖아요. 법률이 직접성이 없잖아요. 없으면 어디로 간다고? 이건 위헌법률 심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직접성이 있으면 바로 뭐로 다툴 수 있죠? 68조 1항으로 다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성이 없으면 이건 위헌법률 심판 플러스 68조 2항의 헌법소원으로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리고 직접성이 있으면 어디로 갈 수 있죠? 이건 68조 1항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헌법으로 갔었을 때, 잠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상적격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왜 중요하면 이게 간할 이분화예요. 간할
2분화. 저 국가 작용에 대해서 국민이 불만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로 갈지 아니면 어디로 갈지 법원으로 갈지를 정하는 게 대상 적격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딴 말로 바꾸면 헌법재판소의 거리가 되는가 그걸 논의하는 게 대상 적격이에요. 이게 아니면 일반 법원 즉 행정법원의 거리가 되는가 그걸 논의하는 게 대상 적격이라고. 그래서 행정법에서도 여러분 처분성이 있냐 없냐 이걸 계속 입에 달고 다니는 거잖아요. 처분성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취소소송 즉 법원에서 다툴 거리가 된다 이 뜻이라고.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할 이분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이게 이제 헌법이고요. 다툼이 이제 헌법재판소로 갔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일반 법원으로 가잖아요. 그럼 법원으로 가면 이게 이제 행정법이거든. 일반 법원으로 가도 똑같아요. 첫 번째가 뭐죠? 소송 요건을 검토하는. 그럼 그 논점이라는 게 소송 요건 묻는 논점일 수 있고, 그 다음 뭘 물을 수 있는 거죠? 본안. 그 본안을 따질 때 헌법에서는 이렇게 따진다고요. 그런데 행정법은 본안을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일단 소송 요건 똑같아요. 어차피 네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 똑같고. 그래서 이 소송 요건에 보면 여러분들 대상적 경우에 그것만 따지면 되고, 그 다음 본안이 약간 달라요. 이 본안에서는 대표적인 소송을 이제 이게 취소 소송을 갖고 털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안은 뭐냐면 저 처분의 위법성. 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본안이라고. 처분의 위법. 이게 본안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헌법에서는 헌법 문제 푸실 때 지금 이 사례에서 어떤 기본권이 문제되는가가 파악이 안 되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행정법은 뭘 모르면 못 푸는지 아세요? 설문에 나와 있는 이 처분, 이 행정작용이겠죠. 이 행정작용의 소속을 못 밝히면 안 돼요. 이게 과연 특허인지, 허가인지, 적시강제인지, 행정조사인지, 그렇다면 그것의 성질은 뭘로 봐야 되는지, 그게 파악이 돼요. 그래서 이 작용의 법적 성질, 이게 파악이 안 되면 행정법은 끝입니다. 그래서 이 법적 성질은 크게 두 개로 전개되어 간다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속을 밝혀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기속인지 재량인지를 밝혀야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처분의 위법을 판단하는 게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행정법에서는 이게 본안인데 이건 이렇게 따지잖아요. 불러보세요.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이 네 가지 각도에서 따지는 거라고. 이게 다예요. 이거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정법 문제 딱 받으면 이걸 묻는지 이게 파악이 돼야 되고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 요건을 묻는지 아니면 본안을 묻는지. 그 소송 요건은 크게는 4개밖에 없고요. 그 안에 다 들어간다니까 나머지는. 그 다음에 이제 본안에서는 기본권 제한되고 있는지 그 제한이 한계를 벗어나는지 한계 벗어나냐가 법치에 반하느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준의 저령 이거 4개 중에 하나라도 벗어났다는 건 이건 법치에 반했다는 뜻이에요. 법치에 반하면 뭐가 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위법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라고. 이게 공법 다라니까요. 그러니까 공법은 제가 설명할 때도 계속 강조합니다만 체계만 딱 잡아놓고 그 다음 삶아 붙이면 돼요. 그게 전제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뜬구름 잡음식으로 공부하면 공법은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 환경법 책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올해부터 환경법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환경법도 이제, 환경법은 딱 혹시 환경법 선택한 친구 있어요? 환경법은 헌법, 행정법, 민법, 이 세 개 합친 것이 환경법이거든요. 그 중에 주를 이루는 건 당연히 행정법이고요. 그 헌법에 보면 환경권 있잖아요. 35조에. 그걸 구체해가지고 행정법에서 거의 다 다룹니다. 그래서 행정법의 한 분파가 환경법이에요. 근데 그 민법이 살짝 구제와 관련해가지고 유지 청구라는 것만 살짝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행정법 갖고 하는 겁니다. 헌법을 축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크게 세 덩어리밖에 없어요. 그 사법적 구제, 공법적 구제, 나머지 개별 환경 관련법. 그거만 정리하면 이제 간단히 끝나요. 근데 행정법 공부하면 환경법은 그냥 그저 묶여요. 몇 점 만점이고 160점 만점인가? 엄청난 배점이에요. 이러면 1660점이 총 전체 만점 아니에요? 1600점인가? 그 중에 거의 한 10분의 1을 차지하는 거죠. 선택 과목이. 그러니까 그게 대수롭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올해 바빠 죽겠는데 지금 환경법까지 하게 생겼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공법의 전체 틀이에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공법은 기본적으로 국가 작용을 놓고 국가와 국민이 뭐 가지고 싸운다고? 법치를 갖고 싸우는 거다. 이걸 이해하면 공법은 반 이상을 이미 이해한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국가 작용을 어디서 가서 다툴지를 놓고 뭐 가지고 정하는 거라고? 관할, 이분화 이래가지고 대상 적격 갖고 정하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크게는 소송 요건과 뭐로 나뉜다고? 본안으로 나뉜다는 거. 그 소송 요건은 크게 분류하면 몇 가지밖에 없다고? 4가지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 이제 본안은 헌법에서 본안을 검토해가는 과정. 여러분들 위헌법률 심판의 본안은 그건 너무 쉽잖아요. 그냥 그 법률이 위헌인지만 따지면 되는 거고. 이 중요한 건 68조 1항. 이게 이제 기본권 결부시켜서 검토하는 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이걸 갖고 이제 드디어 이제 행정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도록. 그래서 앞으로 계속 쟁점을 보면서 이게 어디에 써먹게 되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총 150개의 주제를 제가 수록을 해놨고요. 헌법은 아마 한 120몇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 120개 정도가 아마 수록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도 강의 시간은 헌법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해를 못하게 돼요. 자, 좋습니다. 자, 2페이지 펴보실래요? 자, 첫 번째 주제가 통치행위예요. 그죠? 올해 여러분 시험에 나왔죠? 올해 여러분 시험에는 아마 선택형에서 아마 통치행위를 물어봤을걸요? 기억이 안 나나 본데. 시험은 끝난과 동시에 모든 게 사라졌죠. 자, 통치행위는 요거면 제가 학습 가이드를 꼼꼼히 읽으세요. 그 학습 가이드를 꼼꼼히 읽으시면 여러분들 뭘 공부해야 될지 그 값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자, 칠판 봅시다. 첫 번째 주제부터. 자, 첫 번째 주제가 지금 001. 자, 통치행위입니다. 이 통치행위는 여러분 상대적으로 행정법보다는 헌법에서 더 출제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 어쨌든 양쪽에 걸쳐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헌법, 행정법을 결합해서 출제하기 좋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시험에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이 통치행위는 뭔지 이런 건 제가 지금 설명할 단계가 아니고요. 일단 키워드부터 체크하고 갑시다. 개념은 보고 가야 되니까. 자, 그 로마字 1번 의에 보시면 키워드 고도의 정치성 딱 체크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 그 두 마디는 반드시 개념 쓰실 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키워드는 체크해 드릴 텐데 그 개념은 반드시 그 키워드는 들어가도록 그렇게 외워두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국가 작용 중에서 어떤 속성이 강한 거다? 정치성이 강해가지고 사법부가 손 못 대는 거. 그걸 무슨 행위? 통치행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공부는 다 하셨을 거고 지금 기본 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 강의는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우리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대통령이 헌법과 걸쳐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대통령이 A, 이게 과거에 뭐 전두환 노태우 케이스 기억나실 텐데 이 A를 갖다가 특별 사면했어요. 이렇게. 특별 사면을 한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지금 이웃 주민이 있죠. 이웃 주민이란다. 시민, 일반 시민이 있어요. 일반 시민. 이거 전노 이렇게 치면 그래서 특별 사면을 하니까 정의의 사도 B가 나선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친구들한테 특별 사면하냐 이러면서 이 특별 사면에 대해서 만약에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합시다.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합시다. 그럼 과연 이게 지금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헌법재판소는 본안 심리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헌법
재판소는 본안 심리 가능하냐? 이걸 묻는다. 이렇게 물으면 뭘 검토하라는 거예요? 소송 요건 검토하라는 거라고요. 본안 심리가 가능하려면 뭘 갖춰야 돼요?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소원의 요건을 갖추냐 이 문제예요. 그럼 이거 쓰실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헌법 소원의 요건 중에 결국 헌법 소송의 요건을 묻는 거거든. 요건 중에서 뭐냐면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요건 중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보충성이라고. 만약에 저 특별사면을 일반 법원에서 다툴 수 있으면 어디로 못 와요? 헌법소원으로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사면이 통치행위인지, 통치행위라면 과연 통치행위를 받아들일지, 만약 통치행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가 다툴 수 있는 거죠? 일반 법원이 다툴 수 있으면 어디로 못 와요? 헌법소원으로 못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요건 중에 핵심은 뭐냐면 보충성을 충족하느냐는 거예요. 보충성. 이거 관련해가지고 써내려가셔야 될 건 뭐냐면 저기 특별사면. 이 특별사면이 통치행위인지 그 다음 두 번째 이 통치행위에 대해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그걸 쓰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통치행위 인정 여부가 되는 거예요. 이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한지 이게 결국 통치행위 인정 여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걸 답안에. 그 다음 또 하나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니 누구예요? 이 특별사면의 상대방이에요? 제3자예요? 제3자잖아. 제3자일 때 항상 써야 될 게 뭐예요? 소송으로 행정소송으로 따지면 원고 적격, 헌법소원에서는 뭐 자기 관련성 그걸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이게 자기 관련성 검토하는 거. 이까지 이해되셨어요? 예. 이렇게 해서 행정법과 헌법을 아울러서 출제를 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행정법으로만 물으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면 여러분들 행정법만 물으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그 대통령이 그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때 뭐가 나왔죠? 개성공단 폐쇄 조치 있잖아요. 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 그래서 행정법만 물으면 이건 두 가지 물어볼 거예요. 첫째 뭐냐면 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 입주업체인데 이 친구가 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해서 취소 소송 가능한가 이거 하나 물어볼 수 있고요. 이게 만약 안 된다 하더라도 A는 자기 업체가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배상 청구했었을 때 수소법원이 이법성을 심사할 수 있는지. 이 취소 소송은 안 된다 하더라도 국가배상에서 이법성 심사해서 국가배상 인정할 수 있는지 그게 논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국가배상 했었을 때 수소법원이 이법성 심사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건 결국 국가배상 인정이 될 수 있느냐? 국가배상 인정 여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금 앞으로 헌법도 마찬가지고 이 논점이 도대체 어떤 각도로 시험에서 물어보게 되고 써먹을 것이를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가장 약한 게 뭐냐 하면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감이 와요? 그래서 통치행위가 시험에 나오면 헌법과 행정법을 아우러서 물어보면 저런 스타일로 물어볼 거라고. 그 다음 행정법적 시각에서만 물어보면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결국 취소송 제기가 가능하냐 이 말은 결국 통치행위를 인정할지 말지. 딴 말로 하면 사법심사 가능성 여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건 존속보장이잖아요. 그럼 가치보장에서는 안 되는지. 된다는 게 이번 우리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교과서에 오시면은요, 그 의의는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통치행위 인정 여부 있죠. 그 옆에다가 하나 쓰시라고. 통치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 가능성 문제라고. 이게. 통치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 가능성. 그걸 통치행위 인정 여부라는 목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행위를 인정하면 사법심사가 안 돼요. 일반 법원에서. 근데 통치행위를 부정하면 그건 일반 법원에서 사법심사 가능하겠죠. 그런 시각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학설 대립 판례 정리하세요. 정리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이런 건 제가 기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써먹을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로마자 4번이에요.
그 통칭의의 법적 효과 및 권리 보호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거기서 나머지는 됐고요. 어쨌든 통칭의 법적 효과는 이제 통칭의를 받아들이면 일반 법원에서는 날려버릴 수 없어요. 통칭의를. 그럼 이제 어디로 넘어와야 돼? 이제 헌법 소원이 되겠냐? 이 부분. 이건 어디에서도 배우죠? 헌법에서 배우잖아요. 헌법에서 결론은 알고 있죠. 이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 침해하고 있을 때는 헌법 소원이 가능하다는 게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이잖아요. 그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배상이죠. 이게 이제 한 포인트라고. 이건 체크하셔야 돼요. 자, 국가배상이 되는지. 즉, 쉽게 말해서 이제 이 통치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수소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지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 학설 대립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최근 판례 4페이지 넘어오시면 그 판례 있죠. 이 판례를 잘 알아둬야 된다고. 과거에는 부정했었다고. 부정하다가 2, 3년 전인가 이 나온 판례가 나왔죠. 긍정하는 쪽으로. 그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손실보상은 신경 쓸 거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취소 소송이 되는지, 그 다음 국가배상이 되는지 이 두 개를 축으로 해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통칭의는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또 헌법할 때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문제를 물어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제입니다. 법률 유보죠. 자, 이 법률 유보도 헌법에서도 중요하죠. 헌법에서 중요한데 이제 행정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칠판 잠시 보실래요? 자, 일단 법률 유보는 소속이 어딘지를 밝히셔야 돼요. 자, 칠판 보세요. 아까 제가 이건 본안에서 써먹는 거예요. 본안에서 처분이 위법이냐 아니냐 할 때 써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불러보세요. 주체, 내용, 절차, 형식 네 가지 각도에서 검토하잖아요. 그 중에 이 내용을 쪼개면 법률 유보하고 법률 우위 이 두 개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법에 근거도 없는데 처분을 하게 되면 그 처분은 내용상 위법이 있게 되는 거라고. 거기서 써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기본 강의 때 배우셨겠지만 법률 우위는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되는데 반면에 법률 유보는 적용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 있다 이걸 배웠잖아요. 그게 이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이 법률 유보 이건 어떤 행정 작용에 적용되는지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자, 그럼 일단 이걸 풀어가는 방법은 이래요. 법률 유보가 시험에 나오면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첫째, 법률 유보가 적용되는 행정작용인지 그걸 먼저 검토하셔요. 그래서 첫 번째가 법률 유보 적용 여부, 법률 유보 적용되는지 이게 먼저 검토가 되셔야 돼요. 적용된다고 하면 이제 법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적용되는지, 그다음 두 번째 적용된다면 그 다음 법 존재 여부.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시험에 응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법률 유보할 때 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법률이고, 그 다음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 법규, 명령도 들어오죠. 우리 헌법에서 배웠잖아요. 법률 유보할 때 이 법은 반드시 그 형식이 법률일 필요는 없고 법률에 바탕을 두고 있기만 된다고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만들었다면 바탕이 어디 있어요? 법률에 있기 때문에 법률 유보 위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플러스 법규 명령. 특히 이 부분 관련해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뭐가 결부시켜서 시험에 나올 거냐면은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그 다음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이거와 결부시켜서 시험에 나온다고. 그럼 이건 뭘 검토하라는 거죠? 이 친구들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라는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의 법적 성질을 법규 명령으로 보면 법이 있잖아.
그럼 법률 유보 위반이 안 되는 거라고. 그게 근거해서 했다 하더라도. 근데 이걸 뭘로 보면 행정규칙으로 보게 되면 법의 근거가 없이 한 것처럼 돼서 법률 유보 위반이 되는 거라고. 감이 와요?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법률 유보가 적용되는 영역인지 이거는요. 현재 행정기본법 8조 이걸 활용하셔야 돼요. 행정기본법 8조에와 무슨 수를 취하고 있죠? 중요사항 유보서를 취하고 있다고. 본질성들 중요사항 유보서를. 그럼 어떤 게 중요하냐 아니냐 이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리고 분야별로 특수 논의가 있으면 그 특수 논의 쓰시면 돼요. 우리 대표적인 특수 논의가 뭐 보조금 지급 결정할 때 과연 법에 근거 있어야 되는지, 그 분야별로 개별 논의들이 있다고. 그럴 때는 이런 거 장하게 쓸 필요 없고요. 그 개별 논의를 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저 뒤로 한번 넘겨보실래요? 넘겨보시면 (402페이지) 펴보실래요? 402페이지 펴보시면은 그 자금 지원 파트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 로마字이번에 보면 자금 지원과 법률 유보 돼 있죠. 이게 개별 논의라고. 그럼 과연 자금 지원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보기 나름이라고. 중요 사항으로 보시는 분들은 법에 근거 있어야 된다고 할 것이고, 중요 사항으로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법에 근거 없더라도 된다 이렇게 될 거라고. 감이 오죠. 그래서 개별 논의가 있으면 개별 논의만 쓰시면 돼요. 그게 특별법, 특별 논의니까. 그게 없으면 일반 논의 갖고 쓰셔야 된다고요. 행정기본법 8조 소개하고 결국 이게 중요하냐 아니냐를 여러분이 포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하다 하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법이 있는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법이 이런 식으로 출제됐을 땐 이 친구들이 뭘 검토하라는 게 논점이라고? 법적 성질을 검토하는 게 논점이 될 거라고. 감이 오죠? 그게 단순히 들들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어떤 각도로 써먹을 것인가를 알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야. 감이 오지, 여기까지. 자, 앞으로 보니치. 그래서 5페이지 오시면요. 5페이지에 그 학습 가이드 한번 보시라고요. 학습 가이드에 보면 제가 이제 써먹을 거 어떻게 할지를 다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이 책의 어떤 뛰어난 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이 학습 가이드에 의해서 공부하는 각을 많이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봅시다. 학습 가이드 뭐예요? 훈령은 행정규칙이잖아요. 행정규칙에 근거한 보조금 지급 결정의 위법성. 그러면 보세요. 그럼 보조금 이런 문제는 뭐만 검토하면 되는 거죠? 보조금 지급 결정에 법률 유보가 적용되는지. 만약 적용된다면 행정규칙에 근거했으니까 뭐의 위반이죠? 법률 유보 위반이 될 거라고. 근데 만약 적용 안 되는 분야라면 행정규칙에 하든 뭘 하든 그거는 법률 유보 위반은 될 수가 없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유보의 적용 범위, 그건 행정기본법 8조 활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유보에서의 법률은 뭐가 들어온다? 법률하고 뭐가? 법규명령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특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그 다음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딴 말로는 법령 보충규칙이죠. 그거와 결부시켜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 분야들이 또 중요한 게 있죠. 그 직권 취소, 철회, 행정지도, 위반 사실의 공표. 이 개별 분야의 논의들은 그 분야 논의 갖고 답안에 쓰시면 되는 거라고. 감이 오지, 여기까지.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어이 오셔가지고 개념은 체크하고 가야 되니까. 자, 키워드 체크하실래요? 일정한 행정작용. 왜 일정한 행정작용이 하는지 아시겠죠?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개별적인 법률에 근거해서만 발동. 물론 그 형식은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어요. 법률에 뿌리를 두고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법률 유보에 있어서의 법률은 그렇죠. 국회가 만든 법률 플러스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 그거 딱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근거에서 그 행정기본법 8조 그거 좀 잘 체크해 두시고 됐어. 나머지는 여러분이 기본 강의 갖고 배우시면 돼요. 됐나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그래서 법률 유보가 논점이 돼서 나왔을 때는 이 각도에서 출제된다는 걸 이해를 하고 있으라고요. 그러면 답안에 뭘 써야 될지를 알게 되잖아요. 감 잡았나요?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부터요. 잠깐. 세 번째 넘겨보실래요? 네 번째, 그 다음 다섯 번째, 그 다음 여섯 번째, 그 다음 일곱 번째, 여덟 번째까지. 3에서부터 8까지 있죠. 이게 이제 행정법의 법원 분야잖아요. 행정법의 법원. 자, 이건 또 어떻게 쓸 것인지. 자, 지금 보세요. 큰 3번부터, 이제 3번부터 008번까지. 자, 이건 행정법의 법원을 지금 보는 겁니다. 행정법의 법원을 보는 건데. 자, 이거 어떻게 써먹는가를 지금부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만약 국가가 이제 행정청이요. 행정청이 국민 A한테 자, 어떤 처분을 하겠죠. 그럼 보세요. 법에서 만약에 1, 2요건 충족하면 영업 허가 취소한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 법이 1, 2요건 충족하면 6개월 이하에서 영업 정지할 수 있다. 법이 이렇게 두 가지 되어 있는 경우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근데 시험은 거의 99.9% 재량이 나올 겁니다. 그래야 쓸 내용이 있거든. 하여튼 행정법에서는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영업 허가를 취소했다 해볼게요. 영업 허가 취소를 한 경우 그럼 시험 문제 이래 나온다고. 1, 2요건 갖췄다 합시다. 그러면 이 영업허가 취소에 대해서 A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요.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인용 가능한가 이렇게 묻는다고. 인용 가능성. 지금 제가 실전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거 백날 공부해봤자 써먹지 못하는 거 배워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써먹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용 가능한가 물었으면 인용 가능성 물으면 첫 번째 뭐예요?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본안에서 영업허가 취소가 위법인지 그걸 이제 검토해야 된다고. 그럼 본안은 뭐냐면 결국 영업허가 취소의 위법성 이걸 이제 검토하는 거예요. 자, 소송 요건은 이제 다 갖췄다고 전제하고 그러면 이제 위법성 검토를 보세요. 이건 이제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이래 돼 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 행정법에서 위법성의 척도로 거의 90몇 프로 차지하는 게 뭐냐면 내용하고 절차입니다. 이제 가끔 이제 주체는 권한이니까요. 권한. 이거는 강론에서 주로 문제가 돼요. 권한. 올해 여러분 시험에 주체가 나왔잖아요. 사례 논점인가 아마 주체가 나왔을 건데. 그 의결기관인 위원회가 잘못돼가지고 의결기관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주체하자처럼 취급한다고요. 그래서 그게 어긋나게 해서 뭐 하게 되면 그건 주체하자로서 위법이고 주체하자는 우리 판례가 특단의 경우 아닌 이상은 무효사유로 보거든요. 그 기본이 된 친구들은 그 답안을 쉽게 쓰는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이게 도대체 뭐야 이래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이 내용 보세요. 내용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내용은요. 법률 유보하고 법률 우인데 자 법률 우위는 어떻게 하는지 잘 봐요. 법원 요건 플러스 뭐로 돼 있죠? 이게 요건이고 이게 뭐죠? 효과잖아요. 그래서 법원 요건 플러스 효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자 그러면 법률 우위는 법에 위반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법에 위반하지 말으려면 성문법에도 위반하지 말아야 되고 어디? 불문법에도 위반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성문법이 있다면 성문법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만약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아시겠죠? 요건에 위반해도 안 되고 그 다음 어디에 위반해도 안 된다고? 효과에 위반해도 안 되는데 이 효과는 기속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뭐 재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요건 부분은 불확정 개념이면서 고도의 전문 분야 이럴 때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건 요건과 관련돼서 나오는 거 내용 중에서 법률의 요건과 관련된 이게 판단 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기속은요. 기속은 뭐 가지고 위법적고 판단하면 되느냐 하면 일단 요건 못 갖추고 무슨 처분하잖아. 무조건 위법이야. 그거는 기속이고 재량이 따질 필요 없어요. 근데 효과에서는요. 기속일 때는 이건 성문법 갖고 판단하면 돼요. 그냥.
성문법 아니면 불문법 가지고 들어오는데 주로 성문법이 있으면 성문법으로 해결하면 돼요.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이 사례에서 보세요. 이 친구 1, 2 요건 갖췄죠, 요건. 그럼 이제 효과로 넘어오죠. 효과가 뭐로 되어 있어요, 지금? 기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이것도 갖췄고 이것도 갖추고 갖췄는데 내용 관련해서 법이 있으니까 법률 유무는 문제될 게 없고 법률 유무는 법이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법이 있는데 성문법이 있잖아요. 그럼 성문법에 요건 갖췄어요? 1, 2 요건 갖췄잖아요. 그럼 효과가 뭐로 돼 있죠? 기속이니까 선택이 없죠.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취소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성문법에 반하는 게 없다고. 근데 불문법에 반할 여지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요. 이게 지금 기속인데 불문법이 들어오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신뢰보호예요. 신뢰보호는요. 기속이든 재량이든 다 적용돼요. 근데 우리 좀 있으면 보게 될 비례원칙, 평등, 자기 이거는 다 어디서? 재량에서 써먹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기본적으로 재량이 시험에 비례원칙이나 자기구속이나 뭐 평등이 논점이다. 그럴 때는 반드시 선결적으로 뭐부터 검토해야 돼요? 이 행정작용이 재량인지 기속인지가 반드시 검토돼요. 그거 검토도 안 하고 덥석 평등 자기구속 들어가잖아요. 까락이에요. 그거는 점수를 줄 수가 없다고. 그래놓고 뭐라는 줄 수험생들이 아니 평등도 쓰고 자기구속 다 쓰는데 왜 점수 안 주냐고 그런다고.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논리 체계가 안 맞는 거라고. 그런데 뭐는 신뢰보호는 그게 필요 없어요. 신뢰보호는 기속이든 재량이든 필요 없이 적용됩니다. 그럼 이 사안에서 보세요. 이 사안에서 만약 행정청이 A에게 약속을 했다 해봅시다. 어떤 약속? 자네는 앞으로 1, 2 요건 갖추더라도 국가에 지대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자네한테는 영업허가를 뭐 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때는 취소하게 되면 불문법이 뭐 위반으로 위법이 될 수 있죠?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위법이 될 수 있는 거로. 이제 감이 와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보호는 불문법인 신뢰보호는 기소행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감이 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재량일 때이죠. 자, 이제 이걸 약간 바꿀게요. 이걸 이제 영업허가 취소한 게 아니라 영업 정지를 했다고 한번 바꾸고 봅시다, 이제. 이걸 영업허가 취소해서 영업허가 3개월 정지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영업 정지는 지금 재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 재량으로 되어 있을 때는 성문법 갖고 판단이 안 된다고. 성문법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 2 요건 갖추면 6개월 이하에서 영업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했다 해서 성문법에 반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재량일 때는요. 재량일 때는 성문법에 반하는가 이거 가지고는 판단이 어렵다고. 그럼 어디로 넘어와야 된다? 이제 재량의 한계가 검토. 재량이라는 거 여러분 선택의 여지를 준 거예요. 그 아무리 선택할 수 있더라도 너무 심한 선택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비례 원칙이잖아요. 아니 똑같은 사안인데 왜 나만 다른 선택하세요? 그게 뭐예요? 평등 원칙이만. 저번에 보니까 계속 이럴 경우 이렇게 해왔는데 왜 이번에 나만 다르게 이렇게 해요? 그게 자기구속 원칙. 그래서 이 재량인 경우에는요. 재량 한계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럼 재량이 한계를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규범. 이 판단 규범이 다름 아닌 뭐냐면 그게 불문법이 되는 거라고. 이 규범이 여러분들 비례 원칙, 비례, 그 다음 이제 여러분 평등, 그 다음 자기구속, 그 다음 부당결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이걸 갖고 이제 이 재량 한계를 벗어난 선택인지 벗어나지 않은 선택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할 때 써먹으려고 지금 이제 하나씩 배워 나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뭐 하도 많이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기본 이게 어떤 각도에서 써먹게 되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내용과 관련된 거예요. 주내 저령 중에 내용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속일 때는 신뢰보호 빼고는 기속일 때는 써먹을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재량일 때 기본적으로 써먹게 돼요. 신뢰보호는 당연히 재량에도 써먹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쓰고 이게 또 뭐도 들어오죠? 당연히 실내보호도 당연히 들어오는 겁니다. 감 잡았네 여기까지? 예, 그래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이해됐다 치고. 헌법도 이 각 속에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헌법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써먹겠구나. 그걸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헌법도 이것처럼 학습 가이드를 제가 다 제시해놨어요. 뭘 공부해야 되고 뭐가 논점이 되는지를 다 제시를 해놨으니까 시중에 있는 핸드북과는 퀄리티가 다르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큰 3번부터 봅시다. 이제 비례의 원칙부터. 이 비례의 원칙은 헌법에서 무슨 이름으로 탈바꿈해서 나와요? 가인검지 원칙.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이게 왜 가인검지 원칙이 헌법에서는 거의 90% 이거 갖고 해결하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거 보세요. 공법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하고 누가 싸우는 거죠? 국민이. 지금 국가가 작용을 하면 뭐 가지고 지금 법치 갖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배웠다시피 국가는 뭘 대변하죠? 공익을 대변하는 거고, 국민은 뭘 대변하죠? 사익을 대변한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법은 결국은 뭐냐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있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대표적인 뭐예요? 사익이 될 텐데, 그러면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사익을 너무 침범해 들어가면 궁극적으로는 공동체가 깨져버린다고. 내가 이 정도까지 얻어터지면서 이 공동체에 있어야 되겠냐는 거야. 그래서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이 뭐다? 가인검지 비례원칙. 그래서 이 공익과 사익의 균형, 이 균형 감각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이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법에서는 비례의 원칙, 이건 세 가지예요. 1, 2, 3. 세 가지 가지고 판단합니다만, 가인검지 원칙은 네 가지죠. 1, 2, 3, 4. 이 세 개는 똑같고요. 여기다 목적의 정당성 하나만 추가되는 거예요. 헌법에서는 목적의 정당성 하나만 이렇게 추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제 그 적합성 원칙, 필요성 원칙, 상당성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것도 좀 하나 알아두세요. 이 필요성 원칙이 여러분 최소 침해라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것도 최소 침해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객관적 최소 침해예요. 객관. 이거는 주관적 최소 침해. 이건 객관적인 최소 침해고 이건 주관적인 최소 침해라고요. 적필상할 때. 그 뭐냐면 이 최소 침해 원칙을 필요성의 원칙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장애인지 필요 없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공익 실현하는데 가장 적게 침해하는 걸 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적게 침해하는 걸 택했다 하더라도 이 친구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했을 때 그것까지 고려해서 최소 침해냐를 따지는 게 뭐라고요? 상당성 원칙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걸 자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걸 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없는 거고, 저궁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법에서 엄지운전하면 운전면허, 6월 이하 운전면허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목적은 뭐예요? 교통질서 확립하려고 하는 거죠. 교통질서 확립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항상 이런 비례의 원칙 답 쓰실 때 헌법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국가 작용을 통해서 실현되는 목적이 뭔지 빨리 캐치되셔야 돼요. 그 목적과 이 목적이 공익이잖아요. 이 공익 때문에 국민의 뭐가 사익이 침해되는데 균형이 회복되느냐 이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요. 이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친구가 있어요. 음주운전했어. 근데 이 친구한테 만약에 6개월 정지했어. 6개월 정지. 그럼 이제 6개월 운전면허를 정지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는 실현되죠? 이 목적은 실현되니까 뭐는 갖춘 거예요? 적합하죠. 그래서 적합성을 웬만하면 다 충족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으로 이 택한 것이 최소 침해냐를 따지는 게 뭐다? 필요성 원칙이라고. 근데 공동체 이 사람이 누군지는 필요 없어요. 누군가 관계없이 처음 음주운전한 거예요. 처음 음주운전한 사람 경우에는 만약에 3개월 정도만 해도 이 목적을 실현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만약에 몇 개월 때렸다? 6개월 때렸으면 이건 무슨 원칙 위반이라고? 필요성 원칙 위반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만약 3개월을 때렸다 합시다.
그럼 3개월 때리면 객관적인 최소 침해 원칙은 침해하는 게 없다고. 그런데 A는 이제 주관이잖아요. 이 친구 너무 불쌍해. 베리베리 불쌍해요. 그럼 베리베리 불쌍인데 3개월 때렸다. 이건 주관적 관점에서 무슨 침해 원칙이 말이고 최소 침해 원칙이 말이고 그게 상당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감이 와요, 여기까지? 예. 그럼 처음 들어보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하여튼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이해를 하시라고. 자, 개념만 보고 지나가고 안에 쓰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뭐 다 공부하셨을 테니까 학습 가이드는 반드시 읽으세요. 학습 가이드가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제시를 해놓은 거라고. 자, 의에서 키워드 체크하실래요? 개념은 반드시 쓰셔야 되니까 키워드. 그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그게 공익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비례 원칙 이런 거 쓸 때 지금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공익이 뭔지를 반드시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선정이 안 되면 답을, 사안포섭이 쉽지 않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단. 이 수단은 이제 사익이 침해되는 거죠. 여기서의 수단은 뭐예요? 운전면허 정지. 이게 수단이잖아요. 여기서의 공익,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교통질서 확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수단 때문에, 이게 수단인데, 이 수단 때문에 누가 얻어터지는 거죠? A. 이 친구의 사익이 얻어터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그 목적과 수단 사이의 합리적인 뭐? 비례관계. 비례관계 옆에다가 여러분 균형 달성이라고 이렇게 적어두라고. 균형.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거는 여러분들 행정기본법 10조 정도 체크해 두시고요. 내용은 어차피 적필상, 그 3개 쓰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포섭하시면 돼요. 아, 잠깐, 여러분들, 지금 비례 원칙부터 쭉 쓰잖아요. 쓰는데, 실제 여러분 그 답안지에는 비례 원칙의 뭐 여러 개 되면 안에서 그냥 근거까지 간단히 쓰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보통은요, 요건 이래 돼요. 요건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냥 내용. 이래 돼요. 그 다음 세 번째가 한계. 한계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고요. 한계가 있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 신뢰보호. 그 다음 평등. 그 다음 자기구속. 이건 한계가 있다고. 그 한계까지 쓰고 사안포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사안의 경우. 이래가지고 포섭을 하는 겁니다. 감이 와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그 정도만 알면 돼. 됐어. 넘어갈게요. 적필상,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신뢰보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신뢰보호는 이 털만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 보시면 004 신뢰보호. 신뢰보호는 뭐예요? 이건, 잠깐, 이렇게 바꾸고 읽으세요. 비례원칙은 뭐냐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게 비례원칙이고요. 신뢰보호는, 그렇게 안 하긴 하니까 왜 그러세요? 이게 신뢰보호 원칙이에요. 자, 개념의 키워드 체크하실래요? 8페이지 오셔가지고요. 자, 키워드. 행정기관이 행한 어떤 언도. 그게 선행조치라고, 선행조치. 그 다음 그 선행조치를 두 번째 줄, 국민이 신뢰. 그 다음 이제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 그게 기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 파트에서. 알겠죠? 예, 그 개념에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요. 그리고 근거는 행정기법 몇 조? 12조. 그걸 체크하시면 돼요. 여러분 법전 있잖아요. 그 법전 활용하는 걸 항상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연습해 두시고. 그 다음 목차 위주로 목차 먼저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요건이 나와요. 로마자서 3번에. 그 다음 뭐까지 있다? 이거는 한계까지 있거든요. 한계까지 쓰고 사안포섭 하셔야 돼요. 이 한계라는 게 뭐냐면 신뢰보호에서 말하는 이 한계라는 건 신뢰보호는 요건 플러스 한계까지 하고 그 다음 사안포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한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비례원칙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공법은 다 뭐로 통일된다고 사실은? 비례원칙, 가행금지로 다 통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신뢰보호는 이거 하나만 딱 두 가지 공식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거 두 개만 딱 봅시다. 이거 하나만 다 될 수도 있겠구나. 이거 볼게요. 지금 법에서 1, 2요건 갖추면 허가한다고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자, 그런데 이제 A라는 친구가 1요건밖에 못 갖췄어요. 할머니예요. 할머니. 그 유명한 할머니가 단란주점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허가를 이제 신청한 거예요.
신청한 건데 이 신청에 대해서 이 일방한 행정증이 허가를 해버렸어요. 그럼 허가는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요건 못 갖출 때 오는 건 무조건 위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건 이제 위법입니다. 위법이긴 하지만 이 위법이 여러분들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취소 사유일 수도 있고 무슨 사유? 무효 사유일 수도 있는데 무효 사유일 때는 우리 판례가 신뢰보호 적용 안 합니다. 이 무효 사유일 때는 신뢰가 아예 안 생겨요. 예, 취소 사유일 때는 신뢰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자, 이럴 경우 이제 할머니가 이 허가를 믿었잖아요. 법도 잘 모르시니까. 믿고 이제 할머니는 뭐 한 거죠? 투자를 하려고, 투자. 투자해서 이제 달란달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행정청이 보니까 이 위법한 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하겠어요? 원래 이 원시적인 하자잖아요. 원시적인 하자에 있는 허가를 원위치 시키는 게 뭐예요? 그게 직권 취소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가를 갖다가 이게 직권 취소를 하게 돼요. 직권 취소를 하는 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공익 때문에. 법치를 바로잡으려고. 그래서 이게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때문에 할머니에 뭐가 날아간다고요? 사익이 날아가는 거죠. 할머니는 이 허가를 뭐 한 거예요, 지금? 믿었다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 허가를 갖다가 지금 신뢰를 한 거라고, 신뢰. 그럼 신뢰보호 요건 5가지. 5가지 이거 다 갖췄다고, 사실은. 다 갖췄지만 뭐 그 다음 검토해야 된다고? 한계. 이 한계는 다름 아닌 뭐냐면 기본은 공익과 사익을 저울에 다는 거라고. 다는데 여기서 특수논의 하나는 별도로 쓰셔야 돼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특수논의 하나는 뭐냐면 나머지는 그냥 공사 이렇게 비교하면 끝내면 돼요. 그럼 어떻게 끝내느냐? 만약에 공익이 사보다 더 크다. 더 크면 이건 신뢰보호에 반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사가 되면 이렇게 되면 이건 신뢰보호에 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평가하면 되는데 이 사례처럼 위법한 걸 신뢰했었을 때는 이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건 법률 적합성 원칙하고 법적 안정성 이 두 개 갖고 여러분들이 저울에 다셔야 돼요.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잖아요. 법률 적합성 의설 아니면 두 개의 동의설 그거 갖고 하면 돼요. 이거 뭘 때만 이거 쓰는 거라고요? 위법한 거. 위법을 신뢰했을 때만 이렇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뭐 갖고 하면 돼? 그냥 공사 저울에 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8페이지 오셔가지고 그 의의에서 개념 체크하고 근거는 행정기본법 12조 체크하고 그 다음 적용요건 일반론 답안에 쓰셔야 되겠죠. 그 5가지. 헌법도 그대로요. 그래서 5가지고 그 선행조치, 보호가치, 처리, 그 다음 인과관계, 그 다음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위. 그거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은 선행조치하고 뭐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는 거 여러분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 한계. 한계는 보통 뭐 가지고 그냥 따지면 돼? 공사 저울에 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신뢰대로 그대로 신뢰를 지켜줬을 때 침해될 수 있는 공의 크기와 그 다음 그 신뢰를 안 지켜줬을 때 침해될 수 있는 사익을 저울에 단다고요. 달아가 해결하면 돼. 그런데 2번이죠.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과의 관계되어 있나요? 거기서 문제점의 키워드 체크하세요. 위법한 걸 신뢰했을 때 이거 쓰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위법한 걸 신뢰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때는 공사 이런 식으로 목차 달지 말고 법률 적합성 의설, 동의설 이걸 여러분이 답안에 쓸 수 있도록 하라고요. 우리 판례도 동의설이고 통설이 동의설이에요. 동의설이랑 같은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뭘 하는 거죠? 공사 저울에 다는 거예요. 어차피. 칠판 잠시 보세요. 이 사안에서 그러니까 위법을 신뢰했었을 때는 이 목차 갖고 뭘 하라고요? 한계를 쓰라고. 쓰는데 이것도 결국 종착역은 뭐라고요? 공사 저울에 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쪽에서 직권 취소함으로써 실현되는 공익 가치와 그것 때문에 할머니가 침해받는 신뢰의 가치 이걸 저울에 달아가지고 뭐가 더 크다면 공익이 더 크다면 문제될 거 없고 사익이 더 크면 이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겁니다. 감 잡은 여기까지 그거 체크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거 없고 그 다음 이제 잠시 넘겨보시면 10페이지에 그 실권의 법리라고 있죠. 이건 이렇게 써먹는 겁니다. 칠판 잠시 보세요. 실권의 법리하고 신뢰보호가 있는데 신뢰보호하고 그 다음 실권의
법리. 이게 일반법이고요. 이게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떨 때 하느냐면 실권의 법리는 이건 주로 이제 부작위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부작위. 이게 이제 직권 취소하고 철회가 시험에 나왔을 때 쓰는 거예요. 직권 취소, 철회. 즉 직권 취소할 수 있고 철회할 수 있는데 장기간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국민이 신뢰했었을 때는 뭐부터 쓰는 거라고요? 실권의 법리부터 쓰는 거예요. 그게 요건이 못 갖췄다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면 되죠? 신뢰보호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권의 법리와 신뢰보호는 특별법과 무슨 관계라고? 일반법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 써먹는다? 이건 주로 부작위. 직권 취소를 안 하고 있다가, 철회를 안 하고 있다가, 새삼스럽게 할 때 문제가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실권의 법리 개념의 키워드 체크하실래요? 개념에 보시면, 키워드 체크하세요. 권한 행사의 기. 이때 권한 행사 옆에다가 직권 취소 철회라고 딱 적어 두시라고. 권한 행사의 기회. 옆에다가 직권 취소 철회 딱 적어 두시고. 그 다음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부작위 문제로. 안 하고 있는 걸 국민이 믿었을 때 문제가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라는지 보세요.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 이게 이제 신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권한을 행사해. 그러면 이제 무슨 원칙 위반이 된다고? 실권의 법리 내지는 신뢰보호 위반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것도 행정기본법 12조 2항에 들어가 있어요. 근거에 12조 2항 체크해 두시고. 그 요건 3가지 만들어내고요. 여기도 당연히 한계가 따라 붙습니다. 어차피 공사저울에 다는 거. 그렇게 딱 처리하시면 돼요. 됐죠? 거기까지.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5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